청취자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이 나를 억지로 막 취하게 만든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들이 있죠. 맞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상황이 막 꼬일 때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오늘 진짜 술 당긴다 이러면서 술을 찾잖아요. 네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아주 흔한 도피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할 자료가 바로 그 지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100년 전 1921년에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인데요. 제목부터 벌써 아주 강렬합니다. 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 그냥 100년 전 고전문학 요약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입니다. 맞아요. 절대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도대체 이 1921년이라는 시대에 술을 권한다는 행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지성을 파괴하고 또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를 철저하게 박살내는 아주 섬뜩한 은유로 작동하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이게 무슨 현대의 강압적인 회식 문화나 상사가 술 억지로 먹이는 그런 진상들 이야기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술자리 예절 문제가 아니군요. 네네. 이 텍스트가 파고드는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고 막 구조적인 거예요. 그 폭력적인 시대랑 부조리한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술자리가 돼버려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 심리적 붕괴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추적하는 거죠. 와, 시스템 자체가 술자리다. 이 표현 진짜 와닿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차료 첫 페이지부터 아주 숨이 턱 막힙니다. 도입부가 굉장히 시각적이죠. 네네, 엄청 고통스러운 묘사로 시작하거든요. 깊은 밤인데 아내가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아야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바늘 끝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아주 깊게 찔립니다. 상상만 해도 아프네요. 그쵸. 막 하얀 손톱 밑으로 앵도빛 같은 피가 맺히고 좁쌀 같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는 장면이요. 대단히 직관적인 은유입니다. 은유요? 네,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당장의 생존, 그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 현실의 피눈물이란 말이에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간 뒤에 아내가 무려 7,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싹바느질하면서 버틴 거잖아요. 맞아요.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남편이 돌아오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끝날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그 희망이라는 게 텍스트에 보면 되게 재밌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 서글프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네, 도깨비 방망이로 묘사가 되죠. 맞아요. 글도 모르는 무지한 아내한테 남편의 유학, 그 신학문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의 부자방망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뚝딱 치면 막 옷이 나오고 다시 치면 돈이 쏟아지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로 믿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한테 도쿄 유학은 진짜 그 정도의 주술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거기서 대체 뭘 배우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오기만 하면 벼슬도 하고 큰돈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단번에 끝내줄 거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기대가 엄청났네요. 네, 아내의 기대가 소박해 보일 순 있어도 그 안에는 생존에 대한 엄청나게 절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실을 딱 대입해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히거든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만약에 내 배우자가 스타트업으로 막 대박을 내겠다, 아니면 로스쿨 가서 전문직 되겠다 이러고 떠난 걸 7년 동안 쓰리잡 뛰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진짜 눈물겨운 헌신이죠. 그렇죠? 근데 마침내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방구석에 처박혀서 집안돈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밤새 무슨 알 수도 없는 책만 들여다보거나 뭐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면서요. 속 터지죠, 진짜. 솔직히 이쯤 되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 등짝 때리면서 원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전문가님 당장 쌀독이 비어가는데 막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아내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완전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남편의 입장 역시 단순하게 그냥 무능한 게으름맹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엔 사정이 꽤 복잡해요. 아, 사정이요? 어떤 사정인가요? 도쿄에서 그 서구의 최신 학문, 뭐 자유나 평등 같은 가치를 잔뜩 배우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엘리트 지식인이 마주한 현실은 자신의 지식을 단 1%도 펼칠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이었던 겁니다. 아, 나라를 뺏긴 상태니까요. 맞아요. 아내가 물리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 남편은 자기 존재 가치나 자아 실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아주 극심한 정신적인 질식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와, 육체의 굶주림, 대정신의 질식.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통을 각자 겪고 있었던 거네요. 네, 서로 다른 지옥에 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거대한 기대랑 현실의 괴리가 부부 사이에 쩍하고 균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균열이 폭발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인 술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한숨만 쉬던 남편이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죠.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구역질 날 듯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심야에 막 만취해서 귀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아내가 홀로 남편을 기다리면서 겪는 심리 묘사가 진짜 미쳤습니다. 거의 신경쇠약 직전이에요. 텍스트를 보면 아내의 그 불안감이 아예 환각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 환각이요? 네. 늦은 밤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막 화려한 요리상 앞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고 옆에서는 막 예쁜 기생들이 술을 따르고 있는 광경이 막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와, 진짜 상상만으로 사람 피 말리겠네요. 게다가 문 밖에서 바람 소리만 휙 스쳐도 혹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대문을 열어보면서 헛기침을 하죠.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서 스스로를 막 갉아먹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건이 터지잖아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남편이 할멈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요. 네, 아주 참담한 몰골로 들어오죠. 벽에 기대서 옷도 안 벗겠다고 주정을 부리는데 아내가 막 실랑이 하다가 참다 못해 딱 묻습니다.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아, 그 대사요. 저는 이 대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가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묻잖아요. 도대체 어떤 미친 상사가 이렇게 억지로 술을 먹였어? 아니면 어떤 진상 친구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이렇게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네요. 아내 역시 자신만의 범인을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 아닐까요? 네,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원인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 만만한 타겟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망친 범인으로 두 부류를 지목합니다. 첫째는 화증, 즉 기생들이고요. 둘째는 하이칼라, 서양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죠. 아, 아내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딱 맞춰진 거네요. 나같이 글도 모르는 구식 아내랑 있는 게 답답하니까 밖에서 화려한 기생이나 말 통하는 유식한 신여성들이랑 어울리느라 저렇게 막 술을 퍼마시는구나. 맞아요. 차라리 그 가상의 연적들을 미워하는 게 아내 입장에선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적어도 내가 싸울 수 있고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치정극이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그 파괴적인 음주라는 거대한 사태를 그냥 개인의 일탈이나 여자 문제라는 지극히 사적인 범주로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아, 그래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아내의 이런 소박한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소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남편이 취기 어린 목소리로 내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이러면서 아내의 그 추측을 완전 헛소리로 치부해버리잖아요. 드디어 이 소설의 제목이 가진 진짜 의미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아내가 그럼 도대체 누가 권했냐고 막 계속 추궁하니까 남편이 방 안에 쿨쿨한 술 냄새를 뿜어대면서 진짜 이유를 토해냅니다. 아, 유유망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이러면서요. 네, 바로 이 조선 사회가 자신에게 술을 권한다고 아주 일갈하는 대목이죠. 이게 남편의 절망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언어가 돼서 쏟아지는 클라이막스잖아요. 텍스트에 묘사된 그 현실이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 묘사하는 당시 사회의상은 끔찍합니다. 민족과 사회를 위한다면서 모인 사람들이 정작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알량한 명예싸움이나 하고 쓸데없는 지위 다툼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식민지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도 연대하지 못하고 제 입속만 차리는 지식인 사회의 위선, 그 부조리를 보면서 남편은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남편 말이 너무 처절해서 소름이 다 돋았어요. 이런 사회에서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이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네, 아주 절규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라서 내 그 잘나고 뛰어난 머리를 마비시키려고 매일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 솔직히 이거 지식인의 엘리트주의적인 오만함 아니에요? 완전 알코올 중독을 포장하는 자기 합리화 끝판왕 같은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니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뭐 연대를 하던 투쟁을 하던 행동을 해야지 사회가 엉망이니 나는 술이나 먹겠다. 이거 그냥 도피하는 핑계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핑계나 현실 도피로 보인다는 비판.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자기 합리화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요, 이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1921년 식민지 조선이라는 아주 특수한 정치적 진공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정치적 진공 상태요? 네. 1919년에 3.1운동이 무력하게 진압된 이후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아주 교묘한 덫을 놓았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그 문화통치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뭐 신문 발행도 허용하고 집회도 약간 허용하는 척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식인들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꿈틀대는 순간 곧바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철저한 감시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자유를 주는 척을 했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정치적 무대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남편이 단순히 게으르거나 용기가 없어서 행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어떤 실천도 불가능하게 손발이 묶여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듣고 보니 또 상황이 다르네요. 남편이 도쿄에서 잔뜩 배워온 자유, 민권, 독립 같은 거대한 이념들은요. 1921년 조선에서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바로 감옥행이 되는 금지어였습니다. 끔찍하네요.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마비 상태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건 짐승처럼 길들여지는 식민지 현실을 맨정신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술은 일과 끝나고 마시는 스트레스 해소용 맥주 한 캔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차라리 뛰어난 이성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지옥 같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처절한 비명이자 유일한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살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을 마셔야만 했다니 술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짓누릅니다. 그렇죠. 지식인의 지독한 비애가 담겨 있죠. 그런데요, 전문가님요. 여기서 진짜 숨 막히는 비극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피를 토하듯 절망을 고백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을 바로 코앞에서 듣고 있는 아내의 반응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천재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남편의 절망 그 자체보다는 이 직후에 이어지는 두 사람의 완벽한 반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사회고발 소설을 넘어서 한국 문학사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 대목에 몰려 있어요. 남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사회가 내게 술을 권한다 이렇게 열변을 토했을 때 아내의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이 텍스트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텍스트에 이렇게 나오죠. 사회란 무엇인가?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인가 보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말한 그 거대한 부조리의 집합체인 사회를 아내가 기생들이 나오는 술집이나 식당 이름으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이해한 겁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사회라는 단어는 서구에서 막 들어온 대단히 생소한 번역어, 즉 신조어였거든요. 아, 아예 모르는 단어였군요. 네, 하루하루 밥 짓고 바느질하면서 생존해온 구식 아내의 세계관에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어휘였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회라는 곳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니까 그걸 유흥업소 이름으로 완벽하게 착각해버린 겁니다. 맙소사. 너무 비극적이라서 진짜 실수가 다 나오네요.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영혼의 상처로 있는 대로 닦아입어서 보여준 건데 아내가 거기에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럼 그 사회라는 요리집에 안 가면 그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맞아요. 속이 터지는 순간이죠. 이 대답을 딱 들은 남편의 기분이 도대체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소설 속에서 남편의 반응은 거의 폭발에 가깝게 묘사돼요. 아내의 대답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아, 답답해 하고 막 미친 듯이 자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와... 그리고는 아내를 매몰차게 팍 밀치고 비틀거리면서 다시 그 어둡고 찬 밤거리로 뛰쳐나가버리죠. 방금 전까지 두 부부가 같은 방, 같은 호롱불 아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었던 거네요. 언어 자체가 안 통했던 거고요. 네, 완벽한 소통의 단절이죠. 남편을 다시 그 쓸쓸하고 차가운 밤거리로 내모은 건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단 1%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그 지독한 고립감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남편은 식민지라는 거대한 외부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동시에 가정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 안에서도 완벽한 이방인이자 고아였던 거예요. 집안 밖으로 쉴 곳이 없었네요. 네,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언어조차 아내랑 공유할 수 없는 존재. 그 철저한 단절과 외로움이 남편을 매일 밤 다시 술집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아내의 입장도 진짜 처참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내의 비극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고통을 이해할 기회조차 아예 박탈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가정이 파괴되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일반 민중의 끔찍한 현실이거든요. 진짜 이중의 비극이네요. 지식인은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민중은 무지 속에서 일상을 억울하게 파괴당하고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파멸해가는 거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멀어지는 남편 구두 소리를 들으면서 막 심신이 텅 빈 것처럼 주저앉아 있던 아내가 마지막으로 아주 절망적으로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와, 진짜 미친 엔딩 아닙니까? 아내는 소설이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그 사회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한테서 남편을 빼앗아간 진짜 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영원한 슬픔이랑 억울함 속에 갇혀버린 거죠. 현진권 작가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부조리한 시스템이 밖으로는 개인의 이성을 억압하고 안으로는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망의 뿌리까지 어떻게 부식시키는지를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고발했잖아요. 맞습니다. 100년 전 텍스트지만 문학적 성취가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술 권하는 사회, 이거 진짜 그저 100년 전 일제강점기의 우울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압력이 개인을 어떻게 짓누르는지, 또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심리보고서였어요. 네,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 있죠. 청취자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동안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사회가 있겠죠. 네. 우리는 버티기 힘든 각자의 그 팍팍한 현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고 상처 주는 시스템 속에서 매일 밤 어떤 형태의 술을 들이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알코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밤새 끝없이 새로 고침하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로 자꾸 도피하고 싶어질 때 그 도피를 충동지라는 게 단순히 내 개인의 나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이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 때문인지 한 번쯤 거리를 두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이 우리가 소설 속 부부처럼 또 다른 맹목적인 단절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소설의 마지막에요. 아내는 끝내 사회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한 채 영문도 모르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요? 만약 아내가 무지에서 벗어나서 남편이 말한 그 사회의 진짜 의미, 즉 1921년 식민지 조선의 그 끔찍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찰했다면 과연 남편은 술을 끊고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 비극이 끝났을 것인가? 네, 아니면 거대한 절망의 크기만 2배로 커져서 부부가 캄캄한 방 안에 마주 앉아가지고 둘이 함께 독주를 들이키게 되었을까요? 와, 엄청난 질문이네요. 무지가 가져온 단절이 차라리 잔인한 축복이었던 건지 아니면 뼈아픈 진실을 함께 이해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인지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